6월 24일 신미일 아침에 가랑비가 오더니 종일토록 오락가락하였다. 오후에 압록강을 건넌 뒤 30리를 나아가 구련성에서 노숙하였다. 밤중에는 큰 비가 퍼붓더니 이내 그쳤다. 처음에 용만 곧 의주의 의주관에서 열흘을 머물고서야 중국에 보낼 박물이 모두 도착했다. 떠날 일정이 매우 촉박해졌다. 그러나 큰 비가 장맛비가 되고 두 강물이 합하여 넘쳐 흘렀다. 그 사이에 쾌청한 날이 나흘이나 지났건만 물살은 더욱 거세져서 나무와 돌이 함께 휩쓸려 내려오고 탁한 물결이 하늘과 마주 닿았다. 아마도 압록강의 발원지가 아주 멀기 때문일 것이다. 당서를 살펴보면 고려의 마자수는 말갈의 백산에서 나오는데 그 색깔이 마치 오리의 머리처럼 푸르기 때문에 압록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으니 이른바 백산이란 곧 장백산이다. 산해경에는 장백산을 불암산이라고 일컬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 부른다. 백두산은 여러 강이 발원하는 시초가 되는 곳이고 서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압록강이다. 명나라 장천복이 지은 황여고에 말하기를 천하에 큰 강물이 셋 있으니 황하, 양자강, 압록강이다 했고 명나라 진정이 지은 양산 목담에는 회수 이북부터 물줄기의 가닥이 북쪽으로 흘러서 모든 물은 황하를 으뜸으로 삼으며 강이라고 이름 지을 만한 물이 없는데 북쪽에 고려에 있는 것만은 압록강이라고 말한다 라고 했으니 이 압록강이 천하의 큰 강임을 말한 것이다. 그 발원지가 바야흐로 가뭄이 들었는지 장마가 졌는지는 천리 밖에서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불어난 물의 형세로 살펴보아서는 백두산에 긴 장마가 들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겠다. 하물며 여기 나루터는 보통의 나루터가 아니매리야. 지금 큰 장마를 만나 물가 나루터와 배가 정박하는 본래의 장소가 모두 유실되었다. 강 중류의 모래톱도 살피기 어려운 형편이니 뱃사공이 조금이라도 그 형세를 놓친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생길 지경이다. 일행 중 역관들은 예전의 경험을 번갈아 들이대며 강을 건널 날짜를 미루자고 떼를 쓰고 용만의 부윤인 이재학도 측근의 비장을 보내 며칠을 더 묵도록 만류했다. 그러나 정사는 기어이 이날을 강 건널 기일로 정하고 조정에 올릴 장기에도 이미 압록강을 건너는 날짜를 써넣어 버렸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짙은 구름이 잔뜩 끼었고 비올 기세가 산에 그득했다. 세면을 하고 머리를 빗은 다음에 행장을 정돈했다. 집에 보낼 편지와 여기저기 보낼 답장을 손수 봉하여 파발편에 붙이고 나서야 아침죽을 대충 먹고 일행이 머무는 숙소로 천천히 걸어갔다. 여러 비상들은 벌써 군복과 전립을 차려입고 있었다. 이마 정수리에는 은화와 운화를 세우고 공자기의 깃을 달았고 허리에는 쪽빛 비단을 묶었다. 허리띠에는 환도를 차고 손에는 짧은 채찍을 잡았다. 자기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서 모양이 어떤가 하였다. 정사의 시중을 드는 상방비장인 참복 노이점은 천릭을 입었을 때보다 더 호탕하고 건강해 보였다. 비장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천릭을 입지만 압록강을 건너서는 소매 좁은 옷으로 갈아입는다. 상방비장인 진사 정각이 웃으며 나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정말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자 노참봉이 곁에서 끼어들면서 이제야 장차 강을 건너겠습니다. 라고 한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고 말고 라고 대꾸하였다. 아마도 열흘을 숙소에서 꼼짝 못하고 묵었던 터라 모두들 지루한 생각이 마음에 그득해서 훌쩍 날아가고 싶은 충동이 울컥 생겼을 것이다. 게다가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나서 더더욱 조울증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떠날 날이 갑자기 닥치고 보니
비록 강을 건너고 싶지 않아도 이젠 어쩔 수 없게 되었다. 가야 할 앞길을 멀리 바라보니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사람을 찌는 듯하고 고향집을 돌이켜 상상해보지만 구름과 산으로 아득히 막혀 있다. 사람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크게 낙심이 되어 되돌아가고 싶은 후회가 어찌 없을 수 있겠느냐. 이른바 장대한 뜻을 품고 멀리 여행하기를 평생 기다리며 항시 입버릇처럼 반드시 한 번은 구경을 해야지 하던 말도 이쯤 되면 별것이 아닌 두 번째로 밀려날 것이다. 그들이 오늘은 강을 건넌다라고 한 말도 실상은 통쾌하고 신이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역관 김진아는 이품 당상관으로 늙고 병이 덧나 뒤에 처져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의 정중한 하직 인사에 나도 모르게 서글퍼졌다.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나는 홀로 먼저 말을 타고 나섰다. 내가 탄 말은 좌주색의 월따 말인데 이마가 희고 정강이는 날씬했다. 발굽은 높고 머리는 뾰족하며 허리는 짧고 두 귀는 쫑긋 세워 정말 말이라도 뛰어갈 모습을 갖추었다. 마부 창대는 앞에서 견말을 잡고 하인 장복은 뒤에서 분부를 받들었다. 말 한 장에 달린 두 개의 주머니에는 왼쪽은 벼루, 오른쪽은 거울, 붓 두 자루, 먹 하나, 작은 공책 네 권, 이정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들었다. 행장이 이렇게도 가벼우니 국경의 짐 검사가 제 아무리 까다롭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겠다. 성문에 채 이르지 못했는데 한 줄기 소낙비가 동쪽에서 몰아쳐 오기에 채찍으로 말을 급히 몰아 달려왔다. 말에서 내려 성 안으로 들어가 홀로 성 누각에 올랐다. 밑을 굽어보니 창대가 혼자 말을 붙잡고 서 있고 장복은 보이지 않았다. 조금 뒤에 장복이 길 옆에 세운 작은 샘문에서 나와 아래 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핀다. 삿갓을 비껴들어 비를 가리고 손에는 까만 도자기로 된 작은 호리병을 들고 재빠르게 오고 있었다. 사정인즉 두 사람이 주머니를 털어보니 돈 26푼이 나왔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는 국경을 나갈 수 없는 금법이 있기 때문에 길에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술을 사왔단다. 너희는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 하고 물었더니 모두 입 근처에도 대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 나는 야단을 치며 애송이가 어찌 술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는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먼 길 떠났는데 해롭지는 않겠구나 했다. 그러고는 쓸쓸히 술을 따라 홀로 마시며 동쪽으로 용망과 철산의 여러 봉우리를 바라봤다. 여러 산들이 모두 첩첩의 구름 속에 들어 있었다. 한 잔을 가득 따라서 첫 번째 기둥에 부어 이번 여행이 무사하길 스스로 빌었다. 또 한 잔을 채워 둘째 기둥에 부어 장복과 창대를 위해 빌었다. 호리병을 흔들어 보니 아직 몇 잔이 남았기에 창대를 시켜 땅에 붓고 말을 위해 빌게 했다. 성 담에 기대어 동쪽을 바라보니 피어오르는 구름이 언뜻 솟아올라 백마산성의 서편 한 봉우리가 호련히 반쯤 드러났다. 그 짙은 색깔이 흡사 나의 연암서당에서 멀리 불일산 뒤에 봉우리를 보는 것과 같았다. 붉게 칠한 누각에서 미녀와 이별하고 가을바람 맞으며 말을 타고 변방으로 떠나간다. 그림 같은 배의 피리소리, 북소리, 소식조차 없으니 그곳 평양에서 애간장을 태우리라. 이 시는 해풍 유득공이 심양에 들어갈 때 지은 것이다. 나는 크게 몇 차례 읊조리고 혼자 한바탕 웃고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는 국경을 나가는 사람이 부질없이 무료한 말을 뱉어낸 것일 뿐이다. 어찌 그림 같은 배와 피리소리, 북소리를 얻어 이별할 수 있단 말인가. 옛날 연나라의 자객 형가가 진시황을 죽이러 역수라는 강을 건널 때 한참 동안을 건너지 않고 있었다. 그를 자객으로 보내려던 연나라 태자 단은 혹시 형가가 마음이 바뀌어 후회를 하고 있나 부쩍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진무양을 먼저 보내자고 청했다.
형가는 버럭 화를 내고 태자를 꾸짖으며 내가 여기 머무는 까닭은 친구를 기다려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는 형가가 진짜 누구를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다. 부질없이 무료한 말을 내뱉은 것일 뿐이다. 형가가 마음이 바뀌어 후회하지는 않나 의심을 한다면 이는 형가를 몰라도 한참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형가가 기다린다는 친구 역시 정말 성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대저 한 자루 비수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를 강대한 진나라에 들어가매 진 모양 한 사람으로도 이미 충분하거늘 다시 무슨 사람이 더 필요하리요. 찬바람을 맞으며 축을 켜고 노래를 하였으니 에우라지 그날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다 풀어버렸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쓴 작자 사마천은 그 사람 사는 곳이 멀어서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사는 곳이 멀다고 한 말은 참으로 교묘한 표현이다. 그 사람은 천하에 둘도 없는 버실터이고 그 기약은 천하에 둘도 없는 중대한 약속일 것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친구로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약속에 임해 도대체 날이 저물었다고 어찌 오지 않았으랴. 그러므로 그 사람이 산다는 곳도 반드시 저 남쪽 초나라나 오나라 혹은 삼진같이 먼 나라만은 아니었을 터이다. 한편 이날을 진나라에 들어갈 날짜로 삼아 서로 손을 잡고 거듭거듭 약속을 한 일도 딱히 없었을 것이다. 형가가 마음속에서만 이 벗을 기다린다고 호련히 생각한 것이거늘 작가가 곧 형가의 마음속에만 있는 벗을 끌어다가 이를 부연하여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사는 곳이 멀다고 말함은 형가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또 형가가 혹 그 사람이 올까 걱정을 한 것 같기에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형가에게 다행으로 여기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천하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를 보았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신장이 칠척이촌이요 짙은 눈썹에 푸른 수염, 아래가 풍만하고 위가 갸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생긴 사람인지 알았냐고? 나는 유득공의 이 시를 읽고서 알았다. 정사행렬은 깃발과 곤봉 등을 선 뒤에 열을 지어 펄럭거리며 성을 나섰다. 상방비장인 박내원과 주부 주명신이 나란히 온다. 채찍을 옆구리에 끼고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안장에 앉았는데 어깨는 높고 목이 길어서 날쌔고 용맹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나 깔고 앉은 이불 보따리가 지나치게 크고 비복들의 집신이 안장 뒤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박내원의 군복은 푸른 모시옷인데 오래된 옷을 새로 빨아 입어서인지 너무 헐렁하고 버석거리는 것이 지나치게 검소함을 숭상하는 듯했다. 조금 기다리니 부사가 성을 나선다. 그제야 나는 말고삐를 잡고 천천히 가서 맨 뒤에 구령정에 도착하였다. 여기가 바로 배가 출발하는 곳이다. 용만의 부유는 이미 장막을 치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장관이 이른 새벽에 먼저 나와서 용만의 부용과 합동으로 짐을 수색하는 것이 관례이다. 바야흐로 사람과 말을 검열하는데 사람은 이름, 거주지, 나이, 수염과 흉터의 유무, 키의 장단을 적고 마른 털 빛깔을 기록한다. 깃발 3개를 세워 문으로 삼고 국가에서 그 많은 물품을 수색한다. 그 많은 물품 중 크고 중요한 것으로는 황금, 진주, 인삼, 초피, 그리고 공식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은 이외에 불법 은이 있으며 소소한 것으로는 새로 정한 것과 예전부터 있던 품목을 합하면 수십여 종이 되어 번쇠하여 일일이 셀 수조차 없다. 종들의 옷을 풀어 헤치고 바지 가랑이를 더듬어 보기도 하고 비장이나 역관의 행장을 풀어서 살펴보기도 한다. 이불 보따리와 옷구러미가 강 언덕에 풀어 헤쳐지고 가죽 상자나 종이 문갑이 풀 속에 이리저리 낭자하게 흩어져 있다.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각자 짐을 챙기며 서로 힐끔거리며 돌아다보곤 한다. 대저 짐을 검색하지 않으면 간사한 짓을 막을 수 없다. 뒤지자니 채통을 손상시키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검색도 실상은 그저 부질없는 거칠일 뿐이다. 욕만의 장사치들이 강을 건너는 날짜보다 먼저 몰래 넘어간다면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느냐. 국가에서 그 많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가 첫 번째 깃발에서 발각되면 중고를 치고 물건은 압수한다. 가운데 깃발에서 적발되면 귀양을 가고 마지막 세 번째 깃발에서 걸리면 효수를 하여 조리를 돌린다 하니 법을 세움이 대단히 엄격하다. 그러나 근본 사행에는 공식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은의 양을 절반도 못 채우고 대부분 빈 포대자루이니 몰래 가지고 갈 은이 있고 없음을 어찌 따지겠느냐. 다담상을 조촐하게 차려내왔으나 그나마 곧 걷어갔으니 아마도 강을 건너려는 마음이 급해 아무도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다. 타고 건널 배는 단지 5척인데 한강의 나룻배와 같으나 규모는 약간 큰 편이다. 예물과 인마를 먼저 건너가게 하는데 정사가 탄 배에는 중국에 올릴 공문서와 수역 이하 상방에 딸린 권솔이 탔고 부사와 서장관 및 딸린 권솔들이 한 배에 탔다. 그러자 용만의 아전과 장교, 기생과 통인, 평양에서 따라온 가명의 아전과 개서 등이 뱃머리에서 차례로 하직 인사를 한다. 상방의 마두, 중복 시대가 아뢰는 창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공은 상아떼를 들어 한번 땅을 찌른다. 물살이 빨랐으나 사공들이 일제히 뱃노래를 부르며 힘을 쓰고 공을 들이는 바람에 배가 유성처럼 번개처럼 빠르게 나아가자 마치 새벽이 밝아오는 것 같이 황홀했다. 멀리 통군정의 기둥과 난간이 팔방으로 앞다투어 빙빙 도는 것 같고 배웅 나온 사람들은 아직 모래 언덕에 서 있는데 아득하여 마치 콩알처럼 보였다. 나는 수역인 홍명복 군에게 자네 도를 아는가? 라고 물으니 홍군은 두 손을 마주 잡고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기에 나는 도란 알기 어려운 게 아닐세. 바로 저기 강 언덕에 있네 라고 했다. 홍군은 이른바 시경에 먼저 저 언덕에 오른다라는 말을 이르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닐세. 압록강은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계가 되는 곳이야. 그 경계란 언덕이 아니면 강물이네. 무릇 천하인민의 떳떳한 윤리와 사물의 법칙은 마치 강물이 언덕과 서로 만나는 피차 중간과 같은 걸세.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강물과 언덕의 중간 경계에 있네. 라고 일러주었다. 홍구는 아이고 무슨 말씀이신지 감히 묻습니다. 하기에 내가 서경에 인심은 오직 위태롭게 되고 도심은 오직 희미해진다고 했네. 서양 사람들은 기하학에서 하나의 획을 분별하여 하나의 선으로 깨우치기는 했으나 그 미약한 부분까지 논변하고 증명할 수가 없어서 빛이 있고 없는 그 사이라고 말했고 불교에서는 그 즈음에 임하는 것을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네. 그러므로 그 즈음에 잘 처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도를 아는 사람만이 능히 할 수 있으니 정나라 자산이라는 사람이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배가 벌써 건너편 언덕에 닿았다. 갈대와 억새가 마치 배를 짜놓은 듯 촘촘하여 그 아래로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인들이 다투어 배에서 내려 갈대와 억새를 꺾고 서둘러 거두어 들여 선상에 깔았던 멍석과 자리에 펴고 깔았다. 그러나 갈대의 뿌리가 마치 창처럼 날카롭고 시커먼 흙이 질척거려 정사 이하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우두커니 갈대와 억새 사이에 그냥 서 있었다. 먼저 건너간 인마는 어디로 갔느냐 물어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옵니다 라고 대답하고 또 박물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도 또 알지 못하옵니다 라고 대답하며 멀리 구룡정 모래 언덕을 가리키고 일행과 인마가 아직 태반은 건너지 못했으니 저기 개미집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그들 같습니다 라고 한다. 멀리 용만을 바라보니 한 조각 외로운 성곽이 마치 한 필의 비단을 햇볕에 널어놓은 듯하고 성문은 마치 바늘구멍과 같으며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은 한 점의 새벽별과 같았다.
그때 큰 뗏목이 물살을 타고 내려온다. 마두시대가 멀리서 웨이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는 남을 부르는 소리 같은데 웨이 이는 존칭으로 부르는 중국말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뗏목에서 일어나며 중국말로 응답하기를 당신들은 사신갈 시절도 아닌데 무슨 연유로 대국에 조공을 가시오. 더운 날씨에 먼 길을 가자니 고생 꽤나 하겠구려 라고 한다. 시대가 또 나서서 당신들은 어느 지방의 인민이며 어디서 나무를 배워오는 게요? 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모두 봉성에 거주하며 장백산에 가서 나무를 배워옵니다. 라고 답하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뗏목은 벌써 아득히 멀어져 떠내려갔다. 이때 두 강물이 합하여 넘쳐 흐르며 중간에 외딴 섬을 만들었는데 먼저 건너간 인마는 이곳을 건너편 언덕으로 오해했다. 그리고 내렸다. 그 사이의 거리가 비록 오리밖에 되지 않지만 다시 건너갈 배가 없다. 그래서 먼저 건너간 뱃사공들에게 속히 인마를 건너오게 하라고 다그쳤으나 그들은 물살을 거슬러 배를 몰아야 하므로 때맞춰 건널 수 없다고 대답한다. 사신들이 모두 조바심과 화가 나서 뱃일을 맡은 용만의 장교를 치죄하려고 했으나 그를 취재할 굴레가 없었다. 굴레 역시 먼저 건너가다가 중간섬에 잘못 내렸기 때문이다. 부사의 비장 이서구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마두를 야단져서 용만의 장교를 잡아들이기는 했으나 엎어놓고 볼기를 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다. 그의 볼기를 반쯤 벗기고 채찍으로 4-4번 때린 뒤 어서 뱃사공들을 데리고 나가 속히 거행하라고 꾸짖고 호령을 하였다. 용만의 장교는 한 손으로 삿갓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고기춤을 잡은 채 연신 예이 예이 하면서 사공들을 몰고 나갔다. 2배의 사공들이 물에 들어가 배를 끌었으나 물살이 워낙 사납고 빨라서 한 치를 앞으로 가면 한 자나 뒤로 밀리고 나니 아무리 엄중한 명령을 내린들 소용이 없었다. 잠시 뒤에 배 한 척이 언덕을 따라서 나는 듯이 내려오는데 굴레들이 서장관의 가마꾼과 말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었다. 장복이 창대를 부르며 너도 왔구나 라고 하니 다행으로 여긴다는 말이다. 장복과 창대 두 놈에게 행장을 점검해 보라고 하니 모든 것이 이상이 없었다. 비장과 역관이 타는 말은 온 것도 있고 아직 안 온 것도 있었으나 정사는 먼저 출발했다. 굴레 한 쌍이 말을 타고 나발을 불며 앞길을 트고 다른 한 쌍은 걸어서 앞을 인도하며 쉬쉬 바람소리를 내면서 갈대와 억새를 뚫고 나아갔다. 나는 말 위에서 패도를 뽑아 갈대 하나를 베었다. 껍질이 단단하고 속살은 두터워 화살을 만들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지만 붓에 대롱으로 쓰기에는 적합했다. 사슴 한 마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갈대를 뛰어넘어 달아나는데 마치 보리밭 사이로 새가 날아가듯 빨라서 일행이 모두 깜짝 놀랐다. 십리를 가서 삼강에 이르렀다. 강이 맑아서 비단결 같고 강 이름은 에라하라고도 하는데 어디에서 발원하는지는 모르겠다. 압록강과 불과 10리 정도 떨어져 있건만 장마가 나서 물이 넘친 자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물의 발원지가 각기 다름을 알겠다. 배 2척이 있는데 우리나라 놀이배와 닮았다. 길이나 넓이는 모두 우리 배에 미치지 못하지만 만든 모양이 튼실하고 치밀해 보였다. 배를 부리는 사람들은 다들 봉성 사람으로 여기서 우리를 기다린 지 사흘이나 되어 양식이 떨어져서 배를 골았다고 한다. 대체로 에라하라는 강은 우리나 중국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지만 우리나라의 역관과 중국의 외교 문서가 불시에 왕래해야 할 일이 있기에 봉성의 장군이 배를 비치해 둔다고 한다. 배를 대어 둔 곳이 매우 질척거리기에 나는 웨이 하고 되놈 하나를 불렀다. 조금 전 시대가 하는 것을 보고서 방금 배운 말이다. 그가 선뜻 상아떼를 놓고 건너왔다. 나는 몸을 날려 그의 등에 엎였는데 그는 히히 웃으며 나를 배에 들여놓고 숨을 내쉬며 길게 탄식하고는 흑선풍의 어미가 이처럼 무거웠더라면 기풍령을 업어서 오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했다. 이 말을 들은 주부 조명회가 껄껄 웃기에 나는
이 미련한 놈이 난리통에 어미를 얻고 피라는 다였던 효자 강역은 모르고 다만 수오지의 흑선풍 이규만 하는 모양이구먼 하니 조군이 말하기를 그놈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소이다. 본래 그 말은 이규의 어미가 이처럼 무거웠다면 비록 이규 같은 괴력이라도 어미를 등에 업고 고개를 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오. 게다가 이규의 어미는 나중에 기풍령에서 범에게 잡혀 먹혔으니 이렇게 좋은 고깃덩이는 범에게나 던져 주었으면 하는 뜻이 담긴 말이외다 라고 한다. 내가 크게 웃으며 저놈이 어찌 말을 하면서 쉬 그런 문자를 쓸 줄 안단 말이오. 했더니 조구는 눈을 뜨고도 고물의 정자를 모른다고 하더니 바로 저런 놈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폐관기서가 모두 그들의 입으로 상용하는 일반적인 말이니 이른바 관화라고 하는 게 이것입니다. 에라하의 강폭은 우리나라 임진강과 비슷하다. 즉시 구련성으로 향했다. 무성한 푸른 숲에는 장막이 둘러있고 호랑이 그물이 사방에 쳐졌다. 의주에 창을 쓰는 군관들이 곳곳에서 나무를 찍으니 그 소리가 언덕과 들판에 진동했다. 높은 언덕에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산수가 청명하고 바둑판처럼 펼쳐진 평평하고 너른 들판에 수목이 하늘까지 마주 닿아 있다. 언뜻 보이는 큰 촌락이 있어서 마치 개와 닭소리가 들려오는 듯하고 토지는 비옥하여 개간하고 경작할 수 있어 보였다. 폐강 서쪽과 압록강 동쪽에는 이와 비교할 만한 땅이 없다. 의당 큰 고을과 웅장한 관청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거늘 두 나라가 모두 팽개쳐 두어 드디어 빈 땅이 되고 말았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고구려 시대에도 언젠가 이 땅에 도읍을 했는데 이른바 국내성입니다. 명나라 시절에는 진강부를 두었으나 지금 청나라가 요동을 함락하고 나니 진강부의 인민들이 청나라풍 체두 변발로 머리를 깎지 않으려고 어떤 자들은 명의 장수 모문용에게 몸을 의탁하고 어떤 자들은 우리나라로 투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자들은 뒷날 청나라 사람들에게 적발되어서 잡혀갔고 모문용에게 간 자들은 유해의 난리에 많이들 죽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곳은 빈 땅이 되어서 근 100여 년간 한갓 산 높고 물 맑은 곳만 보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 노숙하는 처소를 여러 둘러보았다. 역과는 3사람이 한 막사를 혹은 5사람이 한 장막을 쳤고 역졸과 마부는 5명씩 혹은 10명씩 시냇가에 나무를 얽어매어 자리를 잡았다. 밥 짓는 연기가 서로 이어졌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 말 울음소리로 어엿하게 마을 하나를 이룬 것 같았다. 용만에서 온 장사치인 만상 패거리는 자기들끼리 한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시냇가에서 닭 수십 마리를 씻고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아 국을 끓이고 나무를 볶으며 밥알은 자르르 윤기가 나는 것이 일행 중에서 가장 푸짐하고 기름졌다. 한참 뒤에 부사와 서장관이 차례로 도착했다. 해는 이미 저물어 30여 곳에 화톡불을 지폈는데 모두 아름드리 거목을 벤 것으로 먼동잎 틀 무렵까지 환하게 밝혀놓았다. 굴레들이 호각을 한 번씩 불면 300여 명이 일제히 소리를 냅다 질러댔다. 범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비하는 것으로 밤이 셀 때까지 그렇게 했다. 굴레들은 용만의 관하에서 선발해온 가장 건장한 자들로 일행의 아래 것들 중에서는 일도 제일 잘하고 음식도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한다. 게다가 차리고 나온 장식과 용무가 아주 포복절도하게 만든다. 쪽빛 구름무늬 비단을 받치고 속에 털을 깐 모자에는 술을 높이 달았고 정수리엔 운얼과 붉은 털로 든 먼지떨이를 달아매었다. 털벙거지의 앞에는 금빛으로 새긴 날랠 용자가 붙어있고 아청빛 삼배로 만든 소매 좁은 전투복에 붉은 빛의 속적삼을 꿰었다. 허리에는 쪽빛 전대를 둘렀고 어깨에는 주홍빛 무명실로 만든 겉옷을 걸쳤으며 발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미투리를 꿰어찼다. 그 행색을 보면 한 쌍의 영판 없는 건장한 사내들이다. 다만 앉아있는 말이 이른바 반부담인데 안장을 하지 않고 짐을 실었으며
말을 타지 않고 걸터 앉았다. 등에는 진한 쪽빛의 작은 깃발을 꽂고 한 손에는 굴령을 적는 판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붓, 벼루, 파리채, 팔뚝 크기의 마가목 지팡이, 짧은 채찍을 잡았다. 입으로는 나발을 불고 앉은 자리 밑에는 붉은 칠을 한 나무 곤봉 수십 개를 비스듬히 차고 있다. 각 방에 조금이라도 무슨 호령할 일이 있어서 문득 굴레를 불러대지만 굴레들은 일부러 못 들은 척한다. 연달아 십수어 차례나 부르면 입으로 씨부렁거리다가 꾸중과 욕을 먹고서야 부르는 소리를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며 큰 소리로 대답한다. 한 번 말에서 뛰어내리면 돼지처럼 씩씩거리고 소처럼 헐떡이며 나발, 굴령판, 붓, 벼르 등 속의 물건을 한쪽 어깨에 걸고 곤봉 하나를 끌며 대령한다. 한밤중이 못되어 큰 비가 갑자기 쏟아져 장막 위로는 빗물이 새고 풀냄새가 진동하는 땅바닥은 축축하여 어디 피할 곳이 없었다. 잠시 뒤에 비가 개고 하늘엔 별이 사방에 드리웠는데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